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 2. 경제가 숨이 막혔다. 3. 머리 숙여 한국에 도움을 청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양국 간의 관계를 매우 긴장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이전에도 있었던 역사적 갈등과 두 나라에 의해 관계 부재로 인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국은 서로 간의 경제적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서로 간의 무역을 증대시키고 북방의 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러시아와 일본은 남부 사할린 문제에 대한 대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긴장적이지만 서로 간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도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금융 제재에는 협조적인 국가들도 에너지 제재에서만큼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여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U 회원국이자 나토 가입국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가스 세금을 루블화로 지급할 것이란 의사를 밝히며 유럽연합은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서 이탈하며 러시아는 하루에도 10억 달러 가량 에너지 판매 대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1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에 해당한 금액이며 이런 비용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제재 방안을 우선적으로 발표하는 등 강경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산 에너지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어 최근 러시아 당국이 일본의 산업을 끝장내겠다는 발표를 하며 일본에 대한 에너지 공급 차단을 시사하고 있어 일본은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사할린 가스전 사업을 차후 한국이 차지하게 될 긍정적인 상황을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서며 우크라이나군이 북부 전선을 완전히 탈환한 가운데 러시아군은 동남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부 돈바스 전선에선 러시아군의 대규모 병력 이동이 감지되며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지움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슬라반스크 지역을 다음 목표로 삼고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전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쌓고 다리를 파괴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자신감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대한 미사일로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유라시안 타임즈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의 호위함인 SN 제도킴 우크라이나 넵대한 미사일에 의해 격침되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넵대한 미사일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순항 미사일로 300km 이상을 비행 가능하며 5,000톤급의 군함을 격침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사흘부터 넵툰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발표했고 향후 500개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해 국토 방어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넵대한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해안방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상황입니다. 북부 지역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은 오데사와 마리우폴 등 항구 도시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에 파괴된 SN 제독함 역시 오데사에 포격을 가하던 함대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 세계의 수억 달러 규모의 방어미와 탱크와 장갑차 등 기갑 전력이 속속 들어 지원되는 가운데 러시아 측이 빠르게 결판을 내지 못한다면 남부 해안도시와 동부 돈바스 지역도 북부 키이우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수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밀리는 가운데 국제적인 고립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에 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유엔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민간인 피해를 자행한 러시아에 대해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퇴출시키는 조치에 돌입한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투표 결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193개 회원국들을 향해 반대표를 던지라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발의로 진행되는 이번 표결은 출석한 국가들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지난달 진행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과 휴전 촉구 결의안 표결에서 143개국이 찬성하여 통과된 만큼 이번에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이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되다 보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자리에서도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상임 이사국 자리를 노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최근 집권당 대회에서 상임 이사국 러시아의 폭거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만큼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추방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일과 인도, 브라질 등 상임 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연합해 상임 이사국 확대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임 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며 국제적으로 중대한 사안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하며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한 일본을 향해 높은 수준의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경제 협력을 비롯한 모든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었다고 밝히며 일본의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러시아 제재와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사할린 지역에서 원유와 가스 사업에 대해선 조용하게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극동 사할린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으로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기도 하며 일본 내 정치권에서도 에너지 안보 면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자산 동결을 비롯해 러시아를 향한 다양한 금융 제재부터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일본산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해왔지만 에너지 부문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과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러시아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계획했다며 에너지 공급망은 최후의 보루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자국 천연가스 수요의 1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중동산 천연가스와 다르게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송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을 더욱더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재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 당국은 일본과 협력 중인 사할린 가스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사할린 에너지 프로젝트에는 일본 미쓰이 물산이 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쓰비시 상사는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의 경제협력 상징과 같은 사할린 프로젝트는 일본의 금융권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았으며 일본의 플랜트 건설업체들이 시공에 참여했을 정도 일본의 국가적 역량이 투입된 프로젝트입니다. 일본은 해당 가스전에서 연간 생산량의 50%를 장기 계약으로 수입하는 데 서명했으며 도쿄가스와 일본전력 등 8개 회사가 장기적으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중동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일본으로 도착하는데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반면 사할린산 에너지 수입은 빠르면 2일 늦어도 5일 안에 일본으로 공급이 가능하게 일본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일본을 향하는 에너지 차단 조치 엄포 일본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강경 제재 발언이 에너지 차단으로 돌아올 위기에 놓이자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가스를 끊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닌 다른 지방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데는 최소한 달 이상이 걸리며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난으로 인해 공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산 에너지가 갑자기 끊긴다면 일본의 산업이나 가정에서 에너지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춰버린 러시아와 일본의 에너지 협력이 다른 사업자에게 갈 수도 있다는 일본 정부의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의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7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서 빠지고 제3국이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러시아 제재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일본의 에너지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사할린 에너지에서 철수할 경우 한국이나 중국 등 제3국이 해당 가스전 사업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한마디로 일본은 국제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여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 자리를 탐내고 있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역시 지속적으로 탐내면서 사할린 가스전에서 나오는 이권은 자신들이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할린 가스전의 경우 러시아 지분이 절반 가까이 들어있어 한국가스공사도 상당량을 수입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의 천연가스 채굴 능력과 플랜트 시공 능력을 감안한다면 한국 역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기술력도 충분해 러시아 에너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현재 국제정세로 보면 러시아와 지금 당장 에너지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것은 무리지만 일본이나 유럽도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면서 러시아 에너지는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후 한국이 러시아 에너지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계해야 하는 것은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게 독일이나 유럽처럼 너무 많은 에너지 의존을 하게 되면 에너지 주권이 넘어가게 되어 차후 한국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러시아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공급처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니 최근 일본의 견제와 제재에 화가난 러시아가 에너지 사업 철수를 통해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며 미국의 공장 건설까지 검토하던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뒤통수를 때렸죠. 이는 미국이 과거 일본 반도체 시장을 제재했던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애플이 중국과 비밀 계약을 통해 이득을 챙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미의회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삼성이 꺼내든 묘수에 미국 정부는 꽤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저번 달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4번을 통과시키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고자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의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기름 50%, 낸드 플래시 30%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총액 1280억 달러 중 60%를 차지하는 한국 무역의 최대 고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약 2000개에 달하는 소재와 부품들이 중국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어서 당장 이것들을 포기한다면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미국 주도의 칩사 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 됩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 반도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도 높은 견제를 하는 사례는 일본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80년대 정부 주도 아래의 반도체 소재, 제조 장치, 제조로 이어지는 수직 산업 구조를 형성했었고 여기에 일본 산업계의 폐쇄적인 문화까지 더해져서 미국산 제조 장치나 소재들이 일본 제조업체의 공정 설비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어 대규모의 경제와 산업 파생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던 미국을 압도하는 투자와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당연했겠죠. 그 결과 미국 이텔 등과 비교해 수요율도 높을 뿐 아니라 무려 10%나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당시 저평가돼 있던 일본 환율, 값싼 노동력도 유리한 수출 환경에 더해져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초중반 세계 시장을 거침없이 장식해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반도체 산업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는데요. 그러나 이대로 자국이 일으켜 세운 메모리 산업에서 손을 뗄 수 없었고 미국은 동상 압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업계의 구조를 문제 삼고 반도체 산업협회 무역대표 브유스터에 청원 공세를 넣었는데요. 며칠 뒤 미국 마이크론, 인텔, AMD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제소가 연달아 이어졌고
미국 상무부가 직권조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직권조사란 기업들의 재수 없이도 상무부의 권한으로 수출 과정에 문제가 있을 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역제재 수단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국가에겐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일본 정부의 로비 등의 외교활동을 펼쳤지만 자국 기업의 존망이 달린 미국을 상대로 통하지 않았고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양자 협정문에 서명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반도체는 회생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방식의 무작정 패는 외교가 가능했지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동맹국들의 불신을 받아 외교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겠죠. 그 때문에 미국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의 라이벌인 애플이 미국의 뒤통수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애플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쯔 메모리 YMTC를 선택한 것이죠.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에 128단 낸드 플래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디램을 조달해왔는데 중국 업체 쪽으로 메모리 공급처를 다변화하면 국내 업체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어 가격 인하 시도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는 칩사 정책의 의도에 완전히 벗어나는 행보이기 때문에 미의는 현재 난리가 났는데요. 지난 13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을 보면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 등은 애플을 향해 양쯔 메모리에 낸드 플래시를 사용할 경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에 미 행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애플의 독단적인 움직임이 아닌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양쯔 메모리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절반을 차지해왔는데요.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6년 4대 사태 당시 중국이 한국 불매운동을 할 때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애플 CEO 팀 쿡이 중국 고위 인사들과 2.75억 달러 324조 원 규모의 계약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애플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고 중국 내에서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으며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많이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중국 스마트폰이 저렴함에도 삼성, 애플만을 쓰는 이유 중 하나인 편의성을 애플만 챙기게 되었고 핸드폰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중국 내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없다시피 한 것도 당연한 수순이겠죠.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여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있다는 증거인데요.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자리를 잡게 되면 억제든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반도체 자료를 요청한가 하면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양산에 성공한대요. 이러한 삼성의 기술 초격차를 없애려고 일본과 합작해서 2나노 파운드리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 계획을 세우는 등 미국이 자기 배만 채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게 협력하자고 해놓고 이러한 모순된 행보를 계속 보이자 삼성은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한 것이죠.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현지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파리아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회 삼성전자 브라질 반도체 공장 설립에 관련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의 양해각서 체결은 브라질의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은 삼성전자 및 LG전자, 현대자동차, 대만 폭스콘 등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남미 지역 제조업 중심 기지로 꼽히고 있어
미국의 갑질에 대한 합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삼성전자의 멕시코 현지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는 반도체 최대 수요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과 입접해 있으면서도 인건비와 물가가 훨씬 저렴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생산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확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이는 TSMC의 창업주 모리스 창 또한 동의했는데요. 올해 4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약 50%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인력풀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을 교육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올해 8월에 통과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멕시코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인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합격 카드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지미 굴리치 부회장은 전기차와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라며 한국 같은 친밀한 동맹국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인터뷰했는데요. 미국의 갑작스러운 갑질에도 굴하지 않고 생산에 다각화라는 방향성을 잡은 최근 필리핀에서 FA50의 가동률 관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던 FA50의 가동률이 실제로는 25% 미만이라는 외신의 폭로가 이어지며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숨겨진 속 사정이 밝혀지며 전 세계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이 한국 공장을 방문할 예정임이 밝혀지며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80% 이상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 공장의 신기술이 공개되며 곳곳에서 기립박수가 터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군사 전문 매체 맥스 디펜스에서 필리핀에서 보유 중인 FA50 12기 중 3기만 운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여 FA50의 가동률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필리핀 언론과 이탈리아 언론이 해당 기사를 확산시키며 그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이탈리아는 M346을 만드는 국가로 FA50 이슈화에 적극적입니다. 이탈리아의 저널리스트 스테파노 디르소는 지난 9월 30일 해당 내용에 관한 후속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예비 부품 공급망의 지연으로 인해 현재 12대의 항공기 중 3대만이 운영될 수 있다며 그 상세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필리핀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필리핀 공군을 통해 일부 FA50PHZ기가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예정된 필수 유지 보수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항공기의 정확한 숫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공급망에 지연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산 항공기의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비 부품 공급망의 지연으로 인해 12대의 항공기 중 3대만 운영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후에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 문제의 원인을 한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그는 공급망의 지연은 현재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 및 콜롬비아를 포함하는 항공기의 다른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것이 몇 주 전에 폴란드에서 주문한 FA50의 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그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최근 FA50에 대한 가동률 이슈가 심각해지자 필리핀 공군은 FA50 전투기 5기가 비행하는 사진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를 본 맥스 디펜스가 5기는 40%의 가동률밖에 안 된다며 또다시 공격하고 나서면서 가동률 문제가 재점화됐습니다. 공군 대변인 카스티오 대령은 일부 FA50 항공기가 현재 비운항 상태인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이 예방 차원에서 행해지는 의무적인 예방 점검을 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정기 점검일 뿐 곧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변인은 일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예비 부품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러한 부품은 비행 운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시간 사용 후에 주격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변인은 최근 글로벌 사건으로 인해 공급망이 느려졌다며 변명의 말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필리핀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운용 중인 FA50은 여전히 90%대 전후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역시나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니 필리핀 측에서 정비 미숙으로 정비 부품 조달을 늦게 받아 벌어진 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늦은 의사결정과 예비 부품의 추가 주문에 관한 예산 집행의 차질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이번 가동력 저하 사태를 가져왔던 것이죠. 이번 이슈는 상대국의 잘못에 의한 해프닝으로 잘 넘어가긴 했으나 앞으로도 상대국의 문제로 인한 비슷한 문제가 얼마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카이에서도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외에 판매된 FA50의 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비 및 부품 수급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면 이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K9 자주포의 판매사인 하나의 경우 매년 K9 자주포를 구매한 클라이언트를 모아 세미나를 통해 정보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 중에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임박했으며 11월 중 한국 공장 실사에 나설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크리티 아시아는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 대표단이 오는 11월 한국을 찾아 FA50의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공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 대한 전투기 선정이 마지막 평가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평가 기종 중 유일하게 FA50에 대한 실사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또한 매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카이 이외의 경쟁 업체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실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며 그만큼 FA50을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FA50의 이사 레이더와 암랑 통합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그로 인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의 FA50을 선택할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 폴란드와의 계약 역시 미국 측의 승인으로 인해 본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폴란드 측에서 개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는 FA50 블록 20을 구매하기 위해 기다린 결과 별도의 개발비 지출 없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신형 FA50을 구매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카이와 가격 협상에 합의한 뒤 오는 11월 중순 무렵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여 도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는 한국을 방문하여 FA50 경전투기에 대한 기체 검사 등 물리적인 평가를 수행한 뒤 카이의 생산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의 다양한 정보는 추후보다 자세히 공유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카이는 FA50 경전투기의 생존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산 전투기를 가상의 적기로 사용하여 합동 교전 능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폴란드가 FA50 실사평가 시 높이 평가했던 부분으로 말레이시아의 마음 역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경전투기로 최신 개량형인 FA50 블록 20을 예상하고 있으며 최신 이사 레이더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1차, 2차에 걸쳐 18기씩 총 36개의 FA50을 구입할 전망인데요. 계약이 성사될 경우 FA50 블록 20은 폴란드 도입 예정인 48기를 포함하여 총 84기의 판매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작 기간을 80%나 단축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카이의 신기술이 공개되면서 곳곳에서 기립박수가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투기는 다른 무기들보다도 첨단 장비가 대거 탑재되는 복잡한 병기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오류 하나로도 현장에서 장비의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등 위험이 큰 만큼 상당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최근 한국이 제작 과정에서 인간보다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을 도입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를 통해 정교함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자동화 공정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가장 높은 고지에 있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 역시 갖추지 못한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사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과 자동화 장비가 모든 국내에서 개발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이목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기계가 담당하게 된 부분은 후반부 조립과 드릴링 작업 정도로 여전히 제작 과정의 90% 가까운 작업에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긴 합니다. 대신 로봇의 팔을 동안 드릴링으로 사람이 직접 작업할 경우 154초가 걸리는 작업을 25초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또한 후반 최종 조립 과정 역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0.001인치의 오차 범위로 조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작업 시간 역시 80% 가까이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업 시간 단축은 곧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쏟아지는 수출 물량을 감당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생산 시스템은 현재 많은 수출권이 진행 중인 FA50뿐만 아니라 KF21 제작에도 역시 적용될 예정인데요. 생산 시간을 감량함으로써 내수용과 수출용 기체의 생산량을 모두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네티즌들이 넘치는 주문 물량에 기쁨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가 부족하면 안 된다며 수출 기체를 위해 공군에 넘길 기체 수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공군 수주 먼저 맞춘 뒤에 수출권으로 넘어가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번 카이의 신기술 개발로 인해 큰 걱정을 덜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현재 카이는 콜롬비아, 이집트 등 세계 여러 국가에 FA50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로키드 마틴과 협약을 맺고 글로벌 마케팅도 진행 중인데요. 2024-2025년 중 미국의 공군 및 해군 전술 훈련기 사업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 나라에서 구매 의사를 밝혀오고 있는데요. 강구영 카이 사장은 폴란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와 FA50 사업이 끝나면 KF21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폴란드의 전투기를 추가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FA50의 구매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KF21 판매로 이어지는 등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입지가 그만큼 더 굳건해지고 있는데요.